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6월 14일 새벽이 됐습니다.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의 심야 방송을 상당히 애청하시기 때문에 제가 잠을 자지 않고 중요한 뉴스 심야 전후 나온 최신 뉴스를 중점적으로 종합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잠 못 주무시고 계신 분들 많죠? 나라 걱정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궁금증을 털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그런 성원과 그리고 시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6월 12일 날 이제 당대표 선거가 있었고요. 이 바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2일 토요일 그리고 13일 일요일 이렇게 됐는데요. 주말에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많은 충격적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중간중간에 보도를 해야 되지만은 우선 이 국회를 출근하는데 말이죠. 이 따릉이를 타고 출근했다.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카니발 기사를 먹고 했다. 그래서 좀 아직은 따릉이를 타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어쨌든 본인이 따릉이도 타고요. 앞으로 킥보드 타고 그야말로 이 일정과 이 행선지 그 다음에 이 상대 만나는 사람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택하겠다. 이것이 국민의힘에서 나온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파격적인 일정과 그리고 행보의 변화, 상당한 충격적 현상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또 뭐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었냐면, 바로 6월 12일 날, 그러니까 6월 11일 날 당선이 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상계동에 있는 이 카페에서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직접 만났습니다. 이 안철수 대표를 만난 것은 이준석 대표가 먼저 전화를 해서 성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이 안철수 대표는 그야말로 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포용적으로 만났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은 합당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본격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야권 통합을 통해서 어떻게 전국을 끌고 갈 것이냐, 이런 이 큰 틀의 그림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합당 문제, 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실무 차원의 협상단을 구성해서 논의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15일 날 별도로 또 이 안철수 당대표와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화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당선 축하 메시지를 권영진 대구시장, 황교안 전 대표 이런 분들이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제 날이 새면 내일 이제 14일 날 국립현충원, 여기 동작동이 아니고요, 대전에 있는 대전현충원을 먼저 참배하고 바로 이어서 이 광주에 있는 건물 붕괴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을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바쁜 주말 일정을 보낸 것이 특색이라면 특색이다.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안철수 당대표와 만나서 합당 문제를 논의한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과연 이 경선 버스, 이준석 후보가 이 당대표가 운영하는 경선 버스는요, 시간표 변동 없이 정시에 출발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시에 출발하는 버스에 빨리 올라타라. 그러려면 그래야만이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에 서울시장에서 실패했던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윤석열 총장 측에서의 상당히 발빠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 먼저 이준석 대표한테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일 날. 그래서 이제 윤 총장이 13일 오전에 당선을 축하한다는 문자를 먼저 보내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입당 이야기는 없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 이런 이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하고요, 이렇게 소통한 게 된 것이 직접적 소통 처음인데 통상적인 덕담 수준이었다. 이렇게 부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을 대권 주자로 특정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모든 대선 주자들에게 대해서는 불가근 원칙을 지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말이죠,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경선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당겨도 실무력으로 8월 중순 이후에나 시작이 가능하고 윤 총장이 만약 8월 정도까지 입당을 결심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한 지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윤석열 총장과 이준석 대표와의 소통 채널, 직접 채널이 이제 드디어 6월 13일부로 열렸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덕담 수준의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윤석열 총장 쪽에서의 메시지가 축하 인사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 많이 가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요, 이미 이준석 대표가 이 선거 이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밝혔어요. 특정 주자를 위해서 룰을 일부러 바꾸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윤 총장이 을인 것, 갑인 것 같지만 이번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 그리고 덕담 수준의 원칙론을 얘기한 거, 이걸로 보면 이준석 대표가 갑의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의 그 다음에 국내입 영입, 그리고 이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서요, 이준석 대표의 이니셔티브가 저는 올바른 방향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축하 문자 이 교환과 관련해서 윤 총장 측 입장에서는 입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신중하다, 이런 이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을 일부러 피할 이유는 없지만은 당분간은 중도와 무당층을 아우르는 행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이기 있기 때문에요. 지금 윤석열 총장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이 파격적으로 당 대표가 되긴 됐지만 여전히 중도와 무당층, 그리고 2030 세대들의 말하자면 지지 기반이 과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에 입당함으로써 얼마만큼 변동폭이 클 것이냐, 본인이 감당해낼 수 있을 정도의 이 폭이 작으면 입당 시기는 빨라질 것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이 부정적인 폭이 커지면 조금 늦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 계산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지만은 대선 경선 일정을 8월 중순에 시작해야 하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입당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PNR 리서치가 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12일 날 여론조사한 건데요,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39.1, 이재명 26.2, 이낙연 12.3, 이렇게 해서요, 이낙연과 이재명이 둘 합쳐봐야 38.5고요. 윤석열 총장은 39.1이기 때문에 지표상으로는 윤 총장이 앞선다. 그리고 홍준표 5.9, 안철수 2.7, 정세균 2.6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이 야권의 대선 후보군과 관련해서 김기현 원내대표도 홍준표, 안철수, 그 다음에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모든 분들에게 환영의 꽃다발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추미애 같은 사람은 여전히 윤 총장에 대한 독설을 퍼붓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윤 총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바람든 풍선과 같다. 풍선은 작은 바늘에도 약하고 찔리는 순간 바로 끝이다. 이런 극단적 표현으로 윤 총장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계속 결속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준석 이 대표 이번 선거 이 산무선거라 했잖아요. 사무실도 없고 차량도 없고 대량 문자 발송도 안 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당 대표 선거하면요, 억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불과 3천만 원밖에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돈 1억 5천만 원이 한도액이니까요, 1억 2천원 이 토론 배틀을 하는데 쓰도록 하겠다, 이런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말하자면 이 선거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이 단초가 만들어졌다. 그래서요, 지금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준석 후보의 이준석 당 대표의 선거비 그야말로 거의 안 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이 다음 대선이라든가 다음 지방선거, 특히 정치 초년생들, 청년들의 정치 진출에 크게 고무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정치 초년생들이, 청년들이 이러한 이준석 선거비 모델을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지난 10년간 엄청난 SNS 활동, 그리고 엄청난 이 방송 출연, 이런 걸 통해서 이미 10년 동안 쌓아온 인지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량 문자 발송을 하지 않고 본인이 돈 들지 않는 SNS 통해서 충분히 인지도도 유지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메시지 전달에 문제가 없었지만은 젊은 청년들은 이러한 이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러한 선거비 모델을 쓰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런 이 평가가 더 우세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준석 대표, 특히 여권에게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방금 전에 말이죠. 심야 시간에 나온 이준석 대표의 입장, 굉장히 중요한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바로 상당히 예외적으로요. 경향신문에서 굉장히 장문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경향신문 하면 어떤 신문입니까? 이 여권의 대표적인 신문이잖아요. 왜 이걸 실었겠느냐? 그 의도를 봐야 되는데 경향신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권에서 충격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권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제 경향신문이 나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는 대세론이 있기는 있지만 과연 윤석열 총장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공정의 어젠다가 어디까지 갈지는 확신이 없다. 아까는 좀 부정적인 시각을 일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내세우는 게 공부, 시험이잖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은 공부에 대해서는 강박관념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은 시험을 면제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도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측에서는 이 공부, 본인이 국정 전반을 다 알 필요가 있느냐? 본인이 강한 책임의식, 그 다음에 인식의 틀이 좀 넓붙기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 때렸잖아요. 나는 경제 문제는 아무에게만 맡기면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유능한 사람을 신뢰하면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경제까지 하나하나 다 챙길 필요가 없다. 이런 느낌으로 윤석열 총장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국민의당과의 합당, 그 다음에 홍준표 복당 이런 데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특히 안철수 당대표와의 본인의 이런 악연이 합당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요, 이준석 대표가 올바른 길을 갖는 것 같고 이 사감이 공적인 일에 개입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기대, 특히 2030 세대들의 기대와 희망 이런 거고는 전혀 맞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악감정 절대 개임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준석 대표의 말에 신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팸이냐 안티팸이냐 이렇게 이분법적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는요 반드시 노원병에 출마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는 안철수 선례가 타산지역이 되길 바라고 윤석열 대선은 있지만은 공정어된자가 끝까지 갈지는 의문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윤 총장에 대해서는 다소간 쓴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인 거취는 본인이 책임지고 판단해야 한다. 먼저 만나자고 할 계획은 없다. 여기서 내가 갑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랬잖아요. 내가 왜 먼저 만나자고 하냐. 만나자는 연락이 오면 만나겠다. 이런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는 결국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 그러니까 제1야당의 총수잖아요. 대표니까. 이 정치적인 위상 여기에 데미지를 주지 않겠다. 이런 건데 이거는 시스템을 중시하는 정당 정치의 이 틀에서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전반적인 정치의 기존 정치 문법을 다 뜯어 고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꼭 윤 총장 영입 문제와 관련해서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절차적 문제를 떠나서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한테 먼저 전화해서 만난 것처럼 윤 총장에 대해서 그런 이니셔티브를 먼저 취하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윤 총장이 공부에 대한 강박관념을 안 느끼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철수 대표와의 12일 그런 이 깜짝 회동과 관련해서는요, 안 대표의 합당 의지가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서로 개인적인 앙금은 통합 논의에 개의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6일쯤 공식적으로 회동하고 통합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 국민의당과의 합당이나 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 야권 통합에도 아주 적극적이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본인이 당선된 그런 의미와 관련해서는요,
정치 문법이 바뀌는 걸 느꼈고, 그간 보수가 그 다음에 그간 보수가 이념 구도를 중심으로 지지층을 형성했다면 이제는 어젠다 중심의 정치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2030 세대는 전당대회와 재보선을 통해 그들의 어젠다가 그들의 방식으로 다뤄지고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다. 지금 젊은 세대는 노무현 당선 이후 정치 효능감을 최초로 맛본 세대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당 혁신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내가 정당의 주인이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하는데, 이 젊은이들의 원하는 어젠다를 그들의 방식으로 다뤄야 되고, 2030 세대들이 자신들의 어젠다가 통하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게 이번 전당대회다. 그래서 이념 중심에서 어젠다 중심 정치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 총장 영입에 관한 입장은 정치 지도자는 정치적 거치에 본인이 책임지고 판단해야 된다. 우리가 구애하거나 운동장 자체를 기울여서 특정 주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모습은 많은 왜곡을 낳는다. 그리고 먼저 만나는 걸 청할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최소한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안이 먼저 명확해져야 하겠다. 그게 없으면 외부 주자들에게 신뢰를 얻기도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윤 총장이 독자 출마를 생각한다면 8월 말은 대학 경선 참여가 가능하고, 그때까지 버스에 탑승하지 않겠다면 그건 본인의 선택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예를 들면 재보선 때 입당 거부 선택을 내렸고 그 결과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냐. 윤 총장에도 안 대표 사례가 타산지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요, 윤 총장이 아니라도 대선 승리가 가능하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속단하기는 힘들다. 다만 윤석열 대세론이 여론조사로는 나오지만 윤 총장의 공정 어젠다가 그때까지 갈지는 확신이 없다. 그리고 윤 총장의 스타디 행보와 관해서는요, 공부에 대한 강박관념을 안 느끼는 것이 좋겠다. 지지율 1위면 천하인재들이 모여들 텐데 왜 본인이 모든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다. 강단 있는 모습이나 원칙주의 같은 장점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약점은 주위 사람들의 조력을 받아도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조금 한 1, 20초만 더 말씀드리자면, 여권 후보들에 관해서는요, 이재명 지사는 그간 강조했던 복지나 기본소득의 전장이 높아지는 걸 느낄 거다. 트렌디한 분이라서 공정이라든가 이런 자고로 넘어오려 할 텐데 그렇게 쉽지 않을 걸로 본다. 그리고 이낙연 의원은 당 대표직을 맡은 것부터가 악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세균 전 총리는 장유유서 발언으로 앞으로도 타격이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요, 최고위원들이 다들 강성이다, 이런 평가와 관련해서는요, 본인이 말했던 비빔밥론처럼 개성 강한 최고위원들과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 다만 용인할 수 있는 단계의 다름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견이 있는 건 용인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선의가 전제돼야 한다. 너무 정략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고, 최고위원들 모두와 친분이 있고 호흡을 맞춰갖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한다. 그리고 이 사무총장 4선 이상을 의원을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이거는 대선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직 후보자 자격시험과 관련해서 일단 지방선거에서 정형하고 총선은 그 결과를 보고 추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논리력이나 독해 능력이 미달인 사람이 선출직 후보가 되는 것은 비극이다. 다만 배제가 아니라 교육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년 6월 선거 전까지 서너 번의 기회는 줘야 한다고 보고,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자연스럽게 경선에서 탈락하고 상당한 물갈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는요, 노원에서 출마하고 선출직에 나선다면 총선에서 노원병을 돌파하는 게 최우선이고 다른 선택지는 없다. 그리고 차차기 대선 출마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관해서는요, 당 대표로 에너지를 쓰면서 그런 동력이 생길 수 있겠냐. 다만 정치인은 항상 더 높은 목표를 품고야 자기 개발을 하게 된다는 생각을 한다. 덧붙여서 외교 통일 안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절대 대통령 자질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걸 학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당 대표로서 연마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할 생각이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상당히 이 당 대표 출마 이전에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나. 비록 이 언론 활동을 통해서 10여 년간 그야말로 내공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저도 직접 인터뷰 해봤는데요. 했는데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세게 물어봐 달라.
그리고 뭐든지 물어봐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 그동안에 충분한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실력이 이런 데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문재인 대통령 G7 정상회의에 게스트 이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조금 전에 G7 정상회담에 공동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 공동 성명을 보면요, 정말로 이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나 이 시진핑을 때리는지 그야말로 완전 중국 세력 팽창을 견제하는 차원을 벗어나서 완전히 소의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정도로 굉장히 세게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센 중국 반 엔티 차이나 이런 성명이 나온 것은 2013년도 시진핑 주석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왜냐하면 이번에 G7 정상회담이 영국의 남서부 코널 지역에서 열렸는데요. 이 10일에서 13일간 중국 압박, 그 다음에는 북한 압박으로 특징 지어지고요. 이걸 보면 이 문재인 외교 안보 정책의 대실패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동성명 내용과 관련해서요.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균형 있게 중국 문제를 아주 체계적으로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이 기원을 좀 조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다음에 신장지구, 그 다음에 홍콩 이런 데서의 인권 존중과 고도의 자치를 허용하라. 그리고 대화반 해협에서의 평화 완정, 그리고 이 양안 이슈에 대해서는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그런 지금 문안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시진핑 외교에 대한 G7의 결속이 이번 바이든의 주도하에 얼마나 이게 세게 작업이 들어갔는지, 이게 바로 미국의 외교력이고요. 미국의 국력이에요. 외교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국력이 결정해 줍니다. 국력을 바탕으로 이게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이런 국력, 협상력, 외교 능력, 정보 이런 것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에 미국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과 시진핑만 껴안으면 다 될 줄 알았지만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문재인 외교안보 정책은 이제 설 자리가 없게 됐다. 그래서요, 핵심적으로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핵심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한다. 그리고 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이 북한의 이 불법 대량 살상무기 WMD,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이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이 표현은 지난번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으면서요. 더 의미 있는 것은 뭐냐?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이 포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돌이킬 수 없이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CVID 대신에 FFVD를 썼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이제 바이든 정부가 꺼내갖고 원래의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썼던 이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포기, 요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의 원칙, 그리고 이 방법, 목표가 더 강력하게 단단해졌다. 그래서 이 북한 김정은이의 핵 폐기 압박을 그 어느 때보다도 트럼프 때보다도 훨씬 한 단계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말이죠. 참고적으로 지난 5월 달에 G7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우리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WMD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위해 여전히 전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5월 달에 합의한 내용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받아 넘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포기, 즉 비핵화라고 할 때 디스맨틀먼트를 썼는데 이번에는 어드밴트먼트를 썼어요. 이것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G7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외교안보 이 핵심 대북 정책 100% 실패했고, 이거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망신을 당했다. 이 정도가 됐으면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그럴 것 같아요. 이 정도 됐으면 내가 안 가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반성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망신스러운 대한민국 외교가, 대북 외교, 대중 외교가 얼마나 실패했는지를 바로 다시 한번 중국에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요, 이 문재인 대통령 귀국하면 즉각적으로 대북 전략, 그 다음에 대중 전략을 전면 뭐라고 그럴까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이번 정상회담, 그 다음에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의 틀에 맞게 대북 전략과 대중 외교를 설계하는 것만이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그리고 우리 국가의 안보, 외교, 국격에 맞는 그런 대북 정책과 대중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